네, 자, 우리 시장 일본과 싸우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까지 환율 전쟁으로 격화 조짐이 좀 번지면서 더욱더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대응책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뵙는데 일주일마다 워낙에 이슈가 너무 많고 악재가 많아가지고요. 두 분께 항상 좀 질문할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아침에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공포를 했고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또 아침에 긴급하게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어제보다는 좀 반등을 했는데 다시 좀 반등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 시장도 다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보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네, 우선 네. 당장 오늘 시장 재료로는 반응은 상당히 무덤덤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밤 미국 주요 지수가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장세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장세가 개장 초 이제 급락 이후에 시장이 장중 반등이 있어 왔고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금 그 반등 부분을 또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끝나는 모습 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시장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여전히 커져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여전히 좀 쉽지 않은 현재 시장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워낙에 변동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기에는 좀 먼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우선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네. 조금 더 악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 주말 이후의 어떤 흐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시금 또 관세 부과에 대한 코멘트가 등장을 했고 이에 따라 이 중국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어떤 그 반대 목소리를 네, 꺼내 안 들었는데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바로 연이어서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된 이슈가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통상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 달 정례 보고서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왔는데 네. 급작스레 이 카드가 나왔었다라는 것은 결국 협상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이어지게 될 이 고위급 회담이 9월에서야 진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반격 또 거기에 따른 이 미국에 대한 공세를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올해 들어서 감소된 글로벌 교역량이 당분간 침체된 상태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역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네. 시장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하반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린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들을 조금 갖고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다소 좀 불확실성이 다시금 또 증폭됐다라는 것이 시장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좀 해외 기관들의 분석들을 보니까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될수록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업들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가뜩이나 실적이 안 좋은데 일본과의 경제 갈등, 미중 무역 분쟁도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그런 실적, 우려감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 최양호 고문님께서는 이제 미국이 무역 전쟁 격화되는 조짐, 환율 전쟁으로까지 우려감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격화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면 뭐가 변하나요? 1년 네. 동안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환율 저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무역흑자 시종 요구를 한 1년 동안 서로 간에 회의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조치가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뭐 신의 한 수가 이게 신의 두 수거든요. 왜냐하면 자, 왜 그러면은 8월 달에 환율 조작국으로 갔을까요? 1년 뒤에 다시 만나서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 8월쯤이면 어떨까요? 미국 대선이 가장 뜨거워질 때고요. 11월에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쯤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딱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IMF가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IMF 관여라는 것은 그 쓴 단어를 보면 인게이지예요. 뭐냐면 IMF 실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딱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을 좀 치고 들어갔고요. 자, 또 신의 두 수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중국의 현직, 전직 수뇌부들이 모여서 베이다이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고 거기서 있죠. 중국의 앞으로의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는가를 얘기하라는데 사실 다른 해와는 다르게 시진핑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인사도 못하고 있고 군 인사도 못하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다가 빵 때린 거예요. 지금 시진핑의 어떤 흔들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조치가 팜벨트에 농산물 그 뭐 수입 안 하겠다고 치고 나온.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 수싸움에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결국은 지금 트럼프 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러한 뭐 환율 조작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갖고 갔다. 결국은 환율 조작이 보조금이라고 지금 이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네. 따라서 관세 보복을 한다든가 향후에 보조금에 대한 뭐 제재 조치 이런 것들에 지금 바탕을 깔고 있는 거지 당장 이걸로 변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단 환율이라는 게 너무나 상징적이고 그렇죠. 파장이 환율의 크니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부분이지 환율 조작국 갖고 지금 뭐 싸움이 붙어서 이러니 저러니는 1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크게 여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상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고모님께서는 이제 지정을 하긴 했지만 1년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저는 좀 고모님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중국의 베이징 나이어 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이런 걸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시진핑 주석을 좀 때리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더 격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 지난달 30일서부터 상하이에서 진행되었었던 회의에 네. 어떤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이번 그 상하이 회담 등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중국의 어떤 스탠스가 얼마나 좀 부드러워질 수 있었는가라는 네. 점 등이었었는데 이번에 둘 다 부드럽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협상 재개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결국 네. 이제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게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극히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시사하는 의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양측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꺼내놓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건가. 근데 사실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될 어떤 중국의 입장 표명 등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중국도 이제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위안화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면 우리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근데 고모님께서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협의를 해야 되고 좀 격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보고 계시는 근데 겁니까? 상징적인 네. 그냥 큰 방향성은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가면서 뭐 그 트위터에 보면은 FOMC 듣고 있느냐 등등을 네네. 얘기를 한 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금 미국의 큰 방향은 달러 가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고요. 또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 위안화하고의 동조된 그게 98% 싱크로율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0.9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뭐 우리한테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느냐 뭐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크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달러 가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미국은 지금 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지혜와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드의 금리 인하 관련된 정책에 더욱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네. 거기서 내리면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그런 정책적 여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 네. 뭐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만 또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지 등등의 종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다가올 어떤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미국의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방침을 좀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 싶은데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중국의 선택지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을 좀 약간 체제를 좀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히 좀 환율 체제를 바꾸거나 이렇게 좀 바꾸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보세요, 중국은? 이미 양측 모두 이제 시간 벌기에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시간 벌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뭐 우리와 네. 지금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랬듯이 또 과거 역사가 말해주는 이런 첨예한 어떤 대립 관계에서의 변화는 네. 지도자가 교체되면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지금 갖고 있던 어떤 아젠다나 이런 그 지향하는 바 등을 갑자기 수정한다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밖에 없게 네. 되거든요. 결국 이 지금의 이 문제는 뭐 한두 해의 어떤 수습되기는 쉽지는 않다라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단기간 내에 수습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결국은 계속 어떤 그 밀당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각자의 어떤 거리를 두면서 가급적이면 좀 평행선을 유지하는 정도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 등이 오히려 시장과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나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당분간 그럼 이런 경랑 속에 좀 있겠군요. 네, 고문님. 근데 어쨌거나 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가 뭐였냐면요. 대선 공약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쵸? 대선 공약을 네.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경제적인 스탠스는 우리가 네. 경제적인 분야하고 정무적인 분야를 지금 혼합해서 봐야 되고 또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자기는 대선 공약을 지켰다. 그리고 1년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딱 대응을 하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바로 선거의 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정무적인 면들을 봐서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신 게 이 지루하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네. 미중 무역 전쟁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변수다 그러는데 변수가 아니라 네. 상수로 놓고서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가야 되고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가 다 양쪽 모니터를 잘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선 공약 중에 중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과의 패권에서 이기는 것도 대선 공약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요번에도 또 쓸 겁니다. 네. 또 그러니까 그런 거의 예. 의미로 봤을 때는 대선을 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국을 좀 굴복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잘해왔어. 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두 번째 임기에 아, 또 하겠다. 중국 코를 납작하게 그게 지금 대선의 큰 지금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뭐 이거 갖고서 이 칼날을 들이려는 근데 뭐 G1, G2가 싸우니까 그 후폭풍이 우리한테 아니, 너무 큰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게 문제지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 뭐 1에서 10까지면 지금 5 미만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단 다음 대선 때까지는 중국과 미국 모두 좀 평행선을 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진다고 네. 우리만 또 큰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지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살짝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한미 FTA 하면서도 다 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환율 동향 보고서를 지금 반기 분기별로 이제 내는 거를 지금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없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 나온 환율 우리 동향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0%대예요. 0%대니까 한 120억, 130억대의 그런 시장 개입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전혀 우리가 환율 심지어 우리는 관찰 대상국에서 이번에 제외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은 거꾸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자, 우리 2%의 한 방향으로 외환에 개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뭐 거의 0%에서 1%대 사이를 하니까 지금 129억 달러, 130억 달러를 하니까 거의 300억 달러까지 우리 시장 개입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할 때 2% 마지노선의 운영을 잘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이 뭐 업앤다운이 있을 건데 네.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탄은 우리가 갖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 단기 외채가 굉장히 줄었어요. 한 30%대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4천억 달러 외환 보유고 갖고 있다 그러지만 네. 사실 쓸 수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3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우리 환율 조작국 뭐보다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나오고 네. 좀 더 떳떳하게 우리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좀 평행선을 달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지속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영향만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금융당국 정부에서 각종 대응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거시경제 긴급회의를 열었고 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공매도를 제한한다거나 자사주 매입을 좀 완화한다거나 이런 대응책들을 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금융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동안 관심도 없다가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점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에 나오는 정책들이 시장을 수습하는데 그 실효성이 강한 정책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매도 규제 관련된 부분 등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떤 시장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구축되었던 금융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네. 언제든 정책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심어주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이 그렇겠어요. 되어지거든요. 네. 특히 공매도라는 것이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구도라는 것들은 이미 투자자분들이 아시지만 네. 이것이 단순히 그런 부정적 인식의 투자 수단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고 줄이기 위한 해칭 그렇죠. 수단 중에 하나로 이 공매도라는 것이 사용되는 측면들도 네. 있습니다. 뭐 매도 보고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무가내로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규제해 버린다라고 하게 되는 건 해칭 수단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결국 이 공매도가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 감독 당국은 조금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이 공매도 규제나 이런 이슈가 정책 등장 등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 시장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맞춰서 보완책 그리고 추가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말씀 중에 이게 좀 와닿네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데 너무 또 개입을 좀 많이 하고 또 강화를 시켜서 오히려 금융시장을 좀 위축시키거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좀 신뢰도를 저하시킬까 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점이 좀 와닿는데 그런데 공매도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 폐지를 좀 많이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그 기분을 전혀 모를 리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참에 이제 외국인 수급과 한번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 이달에 조금 소폭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올해 연도별 올해 연간 누계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 한 7조 원 정도 지금 한국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네. 이는 2016년도에 약 11조 원 정도 매수한 이후에 가장 많은 규모로 현재 외국인이 올해 한국 주식을 샀고 그리고 현재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8%. 이거는 13년 만에 최대로 지금 보유 지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요즘 외국인의 어떤 그 한국 시장에서의 이탈에 대한 걱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데 보유 지분율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의 이탈 조짐은 전혀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면 외국인의 보유 지분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지분을 별로 줄일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가 쉽게 내려가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이 보여주게 네. 된다면 기존의 보유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리스크 해칭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일부는 선물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공매도 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가운데 만약에 공매도를 없애버리거나 규제해버린다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변동 위험에 대한 해칭 방법은 한국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 등을 아. 고려해서 놓고 본다면 분명히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도 시장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점 등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어제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금도 공매도 관련된 자금이라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코스닥에 대한 네.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유가증권 시장과는 그렇습니다. 다르게.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의미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황금성이 좋은 원화 표시 자산 정도에 대한 의미가 더 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측면에 대해서 어떤 개별 산업이나 개별 종목 등에 대한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좀 잠시 후에 다시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 일단 외국인의 좀 매도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보유 지분 자체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어서 오히려 뭐 공매도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좀 시행이 됐을 때 외국인의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시장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우려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환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제 1225원까지 올라갔고 그나마 좀 안정을 찾았는데 안정을 찾은 게 이제 외환 당국의 개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1214원 꾸준하게 유지 중인데 외환 당국의 개입, 환율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최고 고점이 1245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가 이제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1250원 이제 뚫히는데 만약에 1250원이 뚫히고 난 이후에 무슨 현상이 이뤄질까 걱정되느냐면요. 윗상한선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면 정부 당국이 뭐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뭐 가용 자원할 수 있는 게 300억 달러 정도까지는 우리가 풀고 땡기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뭐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위엔화하고 동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14일 날 뭐 14일부터 지금 중앙은행 채권을 팔아서 네. 300억 달러짜리를 팔아서 이제 환율을 안정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하고 동조를 잘 정책적 동조 이 팔러시 믹스들을 같이 잘 했을 때는 굉장히 뭐 괜찮은 그런 환율 안정의 모습으로 갈 것 같은 모습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따라서 과도하게 진짜로 뭐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 불안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지금 없다고 보이고요. 네. 일단은 1245원이 뚫렸을 때 1250원이 뚫렸을 때 그때마다 좀 우리가 시시각각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뭐 항상 좋은 정보 마련해서 저희들이 갈 텐데 너무 걱정은 지금 앞서서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는 그러면 생각이 고모님께서는 우리 경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환율의 파장이 네. 크기 때문에 하는데요. 사실 뭐 실질적인 이런 이 외환 전쟁으로 해서 가시적이거나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쭉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요. 중국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4일 날 환율 안정 지금 이제 채권을 판단 말이죠. 300억 위안짜리.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중국에 지금 쭉 나오는 거 보면 1월 달, 2월 달, 5월 달에 각각 200억 위안씩을 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썼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계속 그걸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기간이 굉장히 이제 길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당국에서도 뭐 굉장히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해왔는데도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뭐 등등의 이제 따지고 들어온 부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쪽에 어떤 뭐 분석을 하는 것보다 중국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퍼펙트 스톰 환율 전쟁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저는 뭐 크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모님께서는 환율 전쟁으로까지 좀 번지면서 퍼펙트 스톰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셨는데 퍼펙트 스톰 얘기가 좀 왜 나왔냐면 사실 환율 전쟁, 무역 전쟁에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옮겨갔는데 저는 이제 안보 전쟁까지 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두 분께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북아시아 정세를 보니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좀 배치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우리나라, 일본을 콕 집어서 그러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떤 그 지난 뭐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의 어떤 신자유주의, 어떤 세계화의 부분 등으로 인해서 어떤 자본 통합과 금융 통합에 대한 부분 등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같은 어떤 세계화보다는 오히려 고립주의 내지는 어떤 민족주의에 대한 성향 등이 짙어지면서 그쵸. 이런 금융과 경제 부분에 지나치게 외교와 안보 부분 등이 관여되고 있다는 측면 등은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 사실 글로벌 기업들도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10분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분위기가 어떤 형태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지를 추론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한 1, 2년 후에 사회 분위기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 등이 있다라면 뭐 IMF 시대, 10년 전 금융위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굴곡 있는 경제 사이클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의 기초 체력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에 뭐 산업계나 가계 어느 쪽에서든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쉽게 나오게 되는 것은 가계나 기업의 어떤 기초 체력은 상당히 많이 조금 개선되고 나아졌다라는 생각 등이 강한데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나 이런 측면 등은 과거에 써먹었었던 것과 같은 것들이 그냥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짙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 정부 정책을 비난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초 체력은 분명히 과거와는 다르게 분명히 강해져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라는 정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당히 변화무쌍한 투자 환경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해서 지레 겁먹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만 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럴 네. 때일수록 우리에 대한 어떤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부분 등이 보다 중요한 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모색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 우리 증시가? 어떤 물론 이제 모멘텀들이 그 있을까요? 트리거를 우리가 찾는 거는 쉽지만은 네. 않겠죠. 제가 그나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등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이제 당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 결국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앞으로 전개되는 경제 환경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 계기와 시점을 제가 알 수 있다면 여기에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계속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 등은 분명히 시간을 우리가 버텼을 때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첨언을 드리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중거리 핵 전략에서 미국이 INF를 이제 탈퇴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협약에 있는데 중국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중국은 마음대로 군비 증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못하니까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보나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들은 과연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대책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새로운 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 협약을 맺자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사드 사태가 될 거냐 이보다는 중국과의 새로운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제4사드로는 이제 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네. 이제 회담장으로 나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놓느냐 한국에 놓느냐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도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새로운 협정 체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드까지는
사드 같은 부분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워낙에 이 사드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감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미중 간의 사이가 지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어렵네요. 만약에 네. 우리나라에 뭐 이 배치를 하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안 됐으니까 됐고요. 괌에다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자기네 네. 나라 따랑이 하니까 괌에서 다 미사일 그게 가거든요. 네, 미국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 그 우리 네. 반대해줘요. 띠매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 우리의 대응책이 나온다 이거죠. 네. 이거는 니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새로운 협정 맺는 건데 왜 우리 괴롭혀? 괌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나와야 되니까 네. 안보와 경제가 연결될 때는 항상 안보의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답이 항상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우리 경제,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을 믿고 잘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센터장님 아까 여기를 못다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뭐 상당히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시장으로 설명하기에 상당히 조금 부족한 인덱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수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렇죠. 뚜렷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코스닥 그 전체 기업들 중에 분석되는 기업이 채 30%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네. 이들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흐름이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투자 비중이 높은 그렇죠. 분야인 만큼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나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 그 의료 섹터 제약과 바이오를 합친 의료 섹터의 12개월 예상이 기준한 PER이 한 80.4배입니다. 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고밸류도 이런 고밸류가 그러게요.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상승에 대한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나마 조금 더 희망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현재 의료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서 전체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 시총 비중, 상장 기업들 중에서 보게 된다면 약 9%입니다. 이 9%가 어느 정도냐면 정유, 철강, 화학 이 세 업종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사이즈가 커져 있다는 점이 하나의 기대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이제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의료 섹터에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한 16% 정도는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 자료로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지난 10년 전에 보였던 바이오랠리의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회색 선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이 200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있었던 당시 황우석 랠리라고도 불려왔었던 줄기세포, 임플란트들 중심으로 한 바이오랠리가 당시에 있었던 수익률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2014년 이후로 한미사이언스의 기술 수출을 시작으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2014년도 이후에 바이오 빅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수익률 그리고 추세 등이 상당히 밀접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2004년에 있었던 바이오랠리의 그 하락 국면의 사이클은 2008년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았었다는 점이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다음의 전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전개 과정에 대한 그림은 다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이후에 이제 한 3년 동안의 바이오 인덱스에 대한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단에 있는 차트입니다.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한 3년 정도의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박스권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에 있는 짙은 그래프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은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이 상대 수익률에 대한 동향을 보시면 2009년 초에 잠깐 상대 우위에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한 3년 동안 시장을 이겼었던 적이 없습니다. 바로 2009년 이후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당시에 전차 랠리, 차화정 랠리 등과 같은 대형주 랠리가 있었던 시기였었는데요.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바이오 관련 주식 등이 상당히 미지근한 어떤 수익률 동향을 보여주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코스닥과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개별 기업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 관여할 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으로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코스닥 매력이 극히 저하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꼭 착안해 두실 필요가 있고 네. 또 이들에 있어서 전체 향방을 가늠짓게 되는 부분 등이 어떤 실적이나 어떤 내재 가치 측면보다는 성장 가치에 대한 신뢰 여부에 있어서 그 판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네. 또 코스닥은 오래 보유해서 수익이 나는 구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순환적 성격 자체가 짙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엑시트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코스닥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응책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모님께서 이제 일본 관련돼서 한마디만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오늘 공포를 했고 내일 네. 시행세칙이 발표가 될 텐데 우리 기업들,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대책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뭐 반도체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22개의 그런 일본 관련 소재들을 내년까지는 뭐 완벽하게 뭐 내년도 2월 달이면은 이 재팬 프리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부 품목들이 나와봐야 이제 반응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요번 한일 간의 이런 사태에 있을 때 우리가 뭐 노노 재팬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노노 아베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일본과 미래의 경제적 협력체로 가야 되는 일본하고는 우리가 서로 좀 분리를 하면서 이번 사태의 사실 주범은 일본이 아닙니다. 아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하시는 분 특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노노 재팬이 아니라 노노 아베로 가는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보시면은 이번 사태도 굉장히 우리가 좋은 기회로 국산화를 하잖아요. 다변화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승화할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과의 역사상 참 정치와 경제를 잘 분리하면서 난관을 잘 극복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치와 경제를 좀 분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우리 경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인가, 과연 올 것이라면 어떤 대응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형렬 센터장님 그리고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